네, 안녕하십니까. 주워 담고 싶은 주식을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주들만의 시간, 주주총회 제18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8회 주주총회 토마토 투자자문의 대표 운용력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일일 기업의 대표가 돼서 기업의 매력, 이런 것을 어필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투자 스타일에 맞는 분의 조언을 함께 걸러 들으시면서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운용력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첫 번째 박준현 대표 만나기 전에요. 오늘 9개의 기업 리스트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쉘 석유, 그리고 SGC 에너지, 그리고 NC소프트 있고요. OCI, 유니드, 현대해상과 CJ ENM, DL ENC, HMM 이렇게 총 9개의 기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박준현 일일 대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십니까? 예, 유니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리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타자 박준현 대표입니다. 유니드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일일 대표자 자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유니드입니다. 유니드는 코스피 종목이고요. 업력이 꽤 오래됐습니다. 한 40년이 넘습니다. OCI 그룹 계열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죠.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는데 OCI 현재 개인 대주주가 이화영 씨거든요. 이화영 씨인데 OCI도 아마 최대 주주는 아마 법인으로 돼 있을 거고요. 예사의 최대 주주는 유니드 글로벌 상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대주주가 OCI 개인 대주주인 이화영 씨와 똑같다. 보니까 지분 관계를 봤더니 유니드가 OCI 주식 약 10만 주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거의 계열회사나 마찬가지 회사다.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 거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는 화학이라든가 목재 제품이 주력 제품입니다. 목재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0, 화학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86%가 가까이가 되는데요. 화학 중에서 이제 가성 칼륨과 탄산 칼륨과 같은 그 다음에 여기서 부산물과 관련된 염소 계열과 제품들, 그 다음에 소를 생산하는 쪽인데요. 아마 표를 좀 보여주실까요?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 화학 부분입니다. 화학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화학 부분 중에서 탄산 칼슘이 40%고 그 다음에 가성 칼륨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한 부분 자체는 이 화학 부분 중에서 3% 정도 차지하고 있는 탄산 칼슘 CCUS라고 있죠. 탄소 포집용 소재로 탄산 칼슘 중에서 약 10% 정도 언저리가 탄소 포집용을 사용하는 CCUS를 생산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화학 부분에 대한 예사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사가 수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글로벌 약 80에서 90여 개국이 예사의 주요 거래처예요. 거래처가 다변화되어 있고 80여 개국의 거래처가 약 1,500개에서 2,000여 개가 된다는 겁니다.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고 고객 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 좀 봐야 되겠죠. 이들 그 다음에 예사 칼슘 부분 자체가 예사가 이제 글로벌 생산의 1위 쪽입니다. 글로벌 1위. 가성 칼륨종에 대한 매출 비중이 30%로 1위고 그 다음에 탄산 칼륨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MS가 약 50%입니다. 이게 이제 가성 칼륨 분야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음식료, 제약, 화학, 유리, 시멘트, 반도체, 태양광 모든 산업의 주요 첨가제 성격의 핵심 소재 기업이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경기,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매출액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게 MDF, 가구 목재와 관련된 MDF 사업 쪽입니다. 최근에는 마루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이 회사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주주로서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좀
표를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탄산 칼슘 중에서 예사했던 그 탄소 포집과 관련된 핵심 소재를 생산한다는 거죠. 이따 이제 탄소 포집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편에 설명이 좀 들어갈 건데, 칼륨 부분 자체가 염화칼륨에서 분해를 하게 되게 되면 고체로 바뀝니다. 염화칼륨 자체는 액체성이고, 그래서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로 앞서 이게 탄소 포집용이 약간 탄산칼륨 쪽에서 약 10%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 쪽으로 염소가 이 회사의 현재 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부산물로. 그 다음에 수소도 생산이 좀 된다. 부산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얘기했듯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부분 자체인데, 탄소 포집이 어떤 내용이냐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포집이 어떻게 보면 현재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를 하는 정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자체를 억제하는, 포집하는 그런 쪽의 정책이 필요하겠죠. 근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자체는 당장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수소산업이라든가 그걸 당장 늘릴 수가 없죠.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자체는 탄소 포집이라는 쪽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바로 포집해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장 탄소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대안이다. 그 대안 쪽에 필요한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생산하는 탄산칼슘에 관련된 소재라고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산화탄소 글로벌 시장의 감축 목표가 좀 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현재 작년도 기준에서 약 3억 8천만 톤 정도 감축 목표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는 거의 한 2억 6천만 톤 정도 계속 올라갑니다. 3,800만 톤에서 2억 단위 계속적으로 2070년도까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이게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목표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각국별로 탄소 포집과 관련된 할당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정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죠. 그 정책 자체가 아마 10월 말 정도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강화된 정책이 좀 발표가 좀 될 거고, 이 정책을 가지고 11월 달에 영국에 있을 세계 기구 당사국 총회에 아마 세계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참여해서 발표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그렇다면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런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이 어느 기술이 적당하느냐, 그랬던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게 되면 왼쪽에 표가 함께 붙여놨네요. 자,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 자체는 킬로졸이라고 최근에 한국 에너지 전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SK 머트리얼즈한테 이전을 했어요. 그 기술인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다음 옆에 보시게 되면 기술이 지금 현재 습식과 건식 분리막 기술이 있는데, 현재 가장 유능한 기술 자체가 앞서 한국에너지기술에서 개발해서 SK 머트리얼즈한테 기술 이전한 습식 방법의 기술이라는 거죠. 이 기술 자체가 가장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의 습식 기술에 앞서 이 회사가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탄산 소재와 관련된 탄산칼륨이 흡수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설을 결국은 주요 건설사들이 현재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제철소라든가 발전소에 기술을 적용해서 건설을 하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탄소 포집과 관련된 탄산칼륨이 흡수제로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좀 되겠죠. 그래서 현재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 자체가 킬로졸 기술 자체가 이 회사가
공급할 수 있는 탄소 소재용 기술인 습식 쪽에 주력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현재 지금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가지고 현재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 쪽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지금 작년도 기준에서 약 6억 4,90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출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아마 글로벌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마 가장 많은 쪽이 이제 중국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인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7, 8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앞서 주요 환경기구 쪽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라. 이제 그런 압박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산업별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발전소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회사들이 그런 기술, 앞서 킬로졸과 관련된 기술을 접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탄산칼륨과 관련된 소재가 사용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점 줄여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를 좀 보시면 그 다음에 예사가 이제 부산물로 앞서 보시게 되게 되면 탄산칼륨 브레이크 과정 쪽에서 염소가 나온다고 했었죠. 염소가 어디에 들어가는 쪽이냐? PVC 쪽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PVC라든가 에폭시 다 어느 쪽이냐? 대부분 다 건설 자재와 관련된 쪽의 전방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염소 가격이 급등합니다. 예사 부산물로 나온 자체. 예사가 실질적으로 상반기 시작이 좋았던 부분 자체가 염소 가격 상승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현재 중국 쪽에 예사가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소 가격이 중요한데 지금 염소 가격은 거의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롯데 정밀학이 주가가 강세를 보인 이유도 롯데 정밀학이 아모니아를 포함해서 ECH와 관련된 염소가 추출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이라 보시면 약간 여전히 현재도 염소 가격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인데 강세가 보이는 이유 자체가 중국이 대부분 다 석탄 중심의 화력 발전이다 보니까 석탄을 사용을 못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 계열과 관련된 염소 가격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방 산업 자체가 건자재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석유화학 업황 자체도 건자재와 관련된 PVC 업황 자체는 상대적으로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서 부산물과 관련된 예사의 염소 가격 자체는 현재 강세지만은 어느 정도 가격 강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사가 추가적으로 예사가 이제 부생 수소를 발생시킨다고 그랬었죠. 국내 쪽에서 6천만 톤 정도, 6천 톤 정도,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3천 톤 돼서 한 연간 9천 톤 정도의 블루수소입니다. 현재로서는 블루수소 형태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재는 수소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부산물로서 수소도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재료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예사 이제 매출액의 약 다음은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가구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가구 부분인데 가구 중에서 MDF입니다. MDF 합판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MDF 국내 합판을 생산하는 회사는 유니드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2차전지 전해질 쪽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기업, 그다음에 선창산업, 현재는 선 ENL로 좀 바뀌었죠. 세 개 회사가 국내 시장에 MDF 합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MDF 합판 가격 자체가 알다시피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저가의 합판이 유입이 좀 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목재 가격 상승과 함께 그다음에 최근에 건자재 업황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저가로 유입된 국내 합판 가격이 유입이 줄어들면서 MDF 합판 가격, 수입 가격이 올라갔죠. 수입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국내 내수 가격 자체도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MDF 합판 부분 자체도 예사에 긍정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일단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 실적인데요. 실적입니다. 앞선 제가 재료를 좀 많이 얘기했었지만은 예사 펀드멘탈 측면에서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사가 지금 2019년도 매출액이 8,700억, 작년도에 8,900억, 영업이익은 작년도 848억, 962억. 현재 상반기 때, 반기 때 지금 매출액이 5,300억, 영업이익이 상반기 때 작년 1년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 순이익은 1,398억입니다. 1,398억인데
여기서 1398억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유 자체는 예사가 인천의 하객동에 있는 아마 부동산을 좀 매각을 해서 매각 차익이 약 한 700억 정도, 장부 가격이 약 200억 정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 200억 정도 차익이 발생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즉 700억 정도는 일회성 이익으로 올해 반영이 된 건데, 그래서 올해 일회성 이익까지 감안하면 시장에서는 현재 하반기적 전망기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염소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고 MDF 가격도 강세고, 그다음 현재 가성 칼륨 가격 자체는 거의 안정적입니다. 석유화 업황과 별로 변동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상반기 정도의 실적이 나왔던 부분 자체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 본다면 올해 실적은 이제 일회성 단기 수익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아마 주당 EPS가 아마 12,000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내년도 실적 전망으로 본다 한다면 정상적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PER 18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했을 때 밸류로 따지면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탄소 포집과 관련된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재인 탄산 칼륨을 생산하는 회사고, 앞으로 탄소 포집과 관련된 건설업체들의 활발한 사업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국내 쪽에서 포집의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사의 가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각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단기뿐만 아니라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유니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질의응답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명준우 운용력이요. 그 이번 3분기에는 이제 전기료 상승에 따른 그 좀 비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점들인데요. 그 중국의 전력난 이슈가 또 유니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예사가 주요 활동 중에서 해외 자회사를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은 OJC하고 OBS인가요? 두 개 회사가 있어요. 예, 기업 큽니다. 근데 앞서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국 회사들이 대부분 다 석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석탄 사용을 규제하고, 또 최근 들어서 석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최근에 부산물 관련 염소 가격이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고, 예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뭐 전력난과 관련해 가지고 뭐 공장이 뭐 중지가 됐다든가 그런 어떤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전력난과 관련해서 석탄 부족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석탄 계열의 화학 업종들이 가동 중지가 좀 되면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염소 가격의 예사가 현재 실적 기여도가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중국의 전력난과 관련해 가지고 예사가 현재 긍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그 아까 탄산 칼륨 관련해서 실적이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중국에서의 이제 생산 차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제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인데, 중국이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제품 가격 자체가 좀 떨어져서 실적 전망 자체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수요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서 예사의 그 주 수요처가, 근데 중국 쪽에서 예사가 가성 칼륨 예사 주력 제품을 소비를 한다 그러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예사의 주요 거래국이 80에서 90개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처가 1,500개에서 2,000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거지 중국 경기와 관련된 영향은 미치는 그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 가격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화학회사지만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예사가 실적이 좋아진 부분 자체가 이제 얘기를 빠진 부분도 있지만은 캐파 증설 효과도 있어요. 내년도 2020년도 말에 캐파 중국 쪽에 증설한 부분도 있고, 증설한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거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가서 상승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가상 칼륨 가격을 보게 되면 톤당 아마 48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석유화 업황 자체가 하향 곡선을 그린다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 실적 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게, 다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자체가 현재 회사 실적이 상반기 때 크게 기여했던 부분 자체가 앞서 때 염소 가격이었는데, 염소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약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있다고 좀 보는데, 주력 제품과 관련된 가성 칼륨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자체를 앞서 얘기했다시피 탄소 포집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반영된다 한다면 좀 더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또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화학 가격, 제품 가격의 변동성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질문 받아봤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추가로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서 핵심 소재를 이 회사가 거의 유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수출처는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격 자체는 글로벌 탄산 가격이라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회사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 전후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가 거의 18%, 17%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적 전망 자체가 이제 아까 보여주셨듯이 어느 정도 밸류에 대한 메리트는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는 사실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선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주주로서 참여를 한다면은 수소 관련된 핵심 소재를 만드는 탄소 포집 관련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에서 무게를 둬야 될지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저평가 메리트에 더 무게를 둬야 될지 어느 쪽인가요? 이 종목은 저평가 쪽은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회사가 작년 연말에 제가 주목할 때가 아카데미에서 주목할 때가 48,000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평가로 제가 봤던 건데 지금 주가는 12만 원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학업종의 평균 PR이 지금 5배, 6배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니죠. 현재 주가 자체는 탄소 포집과 관련된 중장기 성장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앞서 이제 탄소 포집 관련 부분 자체는 아직 매출액이 아니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기술 자체가 이제 건설회사들이 아마 그 채용하게 되면 아마 설치를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소재가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긴 흐름, 중장기적으로 어떤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유니드 오늘 4.4% 오르면서 주당 12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뭐 차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 회사 주봉 좀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주봉 많이 떴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48,000원일 때 그때도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나왔던 건데 이게 그때 실적도 그때보다 약간 좋게 나왔지만은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는 보이면 일봉으로 이제 보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주가 자체는 그래도 오늘 최근에 이제 주가 빠지면 저점이 좀 나오는데 13만 원 언저리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거든요. 현재 62동 평선이 12만 원 초반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 단가는 한 2, 3천 원 정도 빠지면서 12만 한 6천 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최근에 고점이 15만 8천 원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거는 20만 원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일단은 10만 8천 원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탄소 포집 기술이 여러 가지 적용이 좀 될 수가 있는 건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키로수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다른 쪽 혹시라도 바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경우 되는 경우는 회사 탄소 소재 관련 부분 자체가 필요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리스크 관리는 11만 원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니드 매수가 12만 6천 원, 그리고 목표가 15만 8천 원, 손절가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와 주시죠. 자, 박준현 운용력의 유니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강재현 일일 대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DL EN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쪽이네요. DL ENC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가 주시죠. 자, 강재현 일일 대표 오늘 대림산업과 관련된 DL EN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DL ENC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DL ENC 하면은 약간은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신데 이제 원래 대림산업이었죠.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예전에는 건설 부분과 유압 부분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 인적 분할을 함으로써 이제 아예 건설 부분만 떼놓은 것이 DL EN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L ENC 하면 뭐 간단하게 건설업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들이 뭐 상당히 뭐 올해 같은 경우 강하게 움직였고 그 최근 들어서 시장에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데 사실 건설업종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던 업종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는 부분과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대선이 있는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난다는데 대림산업에 대해서 약간은 건설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 ENC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 구성 한번 보도록 하죠. 매출을 보게 되면 주택이 이제 전체에서 한 47.4%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로서 DL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DL 건설까지도 포함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주택과 그리고 토목 플랜트 대부분이 다 건설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DLEC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은 건설사 중에서도 이제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하나씩 좀 보게 되면은 DLEC 같은 경우가 우선 실적 먼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면은 이제 2분기 실적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290억이 나왔고요. 여기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건설사인데 영업이익률이 11.9% 굉장히 높죠. 두 자릿수가 넘는 영업이익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는 감소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인데 영업이익 여전히 유지를 잘 한다는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상반기를 보게 되면은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1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22% 감소를 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감소한 요인이 뭐였냐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매출이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낸다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의 증가가 나타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실적은 더 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되겠죠. 수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를 보게 되면은 사실 DAC 같은 경우는 약간 정부 정책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춰갔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지금 많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신규 수주 부분을 보게 되면은 DAENC와 DL건설이 작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수주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수주가 감소를 했고 전체적으로 상반기 전체를 보게 되면은 작년과 비슷하다 정도 수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뭐 수주 잔고야 아직까지 뭐 상당히 풍부하게 남아는 있습니다. 다만 주택 부분 쪽에서의 수주 잔고가 가장 크게 감소가 나타났다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정부의 정책에서 부동산 억제책을 피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회사가 돈이 되는 사업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적인 부분에서가 사실 수주 잔고가 작다는 부분이 높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는 그런 요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주택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주택 쪽에서가 대부분 매출의 감소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뒤에 ENC 같은 경우 주택에 대한 매출의 증가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 서서히 증가를 한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 자체가 이제 주택에 대한 매출을 증가를 시키는데 이 매출 자체가 최근 들어서 어떤 쪽으로 많이 나오냐면 도시정비라는 재개발 사업 이쪽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외적으로 신규 분양 이쪽도 나타난다 되는데 사실 이제 DAENC 우리가 예전에 대림산업 하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편한 세상이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하는 쪽은 이제 아크로라고 해가지고 브랜드 자체를 두 개로 만들어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움직인 것도 있고 그 외적으로 직접적으로 회사가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개발하는 형태가 있는데 사실 DAENC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현금 1조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이제 목표를 20%까지 늘린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정비 사업이라든지 직접적인 디벨로퍼로서 움직인다 할 때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도급으로서 받아가지고 이제 건설하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떨어진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택 쪽에서도 수주를 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디벨로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실적에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한 7조 8천억 정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8,800억, 그 순이익이 5,600억 정도 나온다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퍼로 보게 되면 약 4% 정도대로
굉장히 낮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택에서의 매출이 4분기부터 서서히 증가를 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8조 7천억까지 이제 늘어난다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9,600억, 순이익 6,300억까지 늘어난다는 점에서 주가 현재 수준을 비할 때 올해보다 더 낮은 펄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건설사들이 다들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 농장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 외적으로 아까 이제 박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소 관련된 탄소 포집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뒤에 ENC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준비가 되었냐? 수소 사업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는 올해 시장에서의 이제 신성장 동력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박하게 평가받았던 것이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주택 사업을 비롯해서 수주 잔고가 다른 건설사보다 작다. 그리고 다른 건설사보다 이제 매출 자체가 오히려 감소되는 과정이다. 이런 것이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배당이 너무 작다. 실적이라든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작다는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인데 회사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부분이 첫 번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 순이익의 15%를 주주 환원 정책을 필요로 했는데 현금 배당은 순이익의 10%. 그러니까 순이익을 아까 굉장히 많이 내는 회사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배당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는 추세로 바꾼다 얘기고 전체 순이익의 15%다 배당한 것이 아니라 10%는 배당, 나머지 5%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장에서 주주 가치를 환원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으로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벨로퍼 부분. 사실 이쪽이 규모 자체를 아주 크게는 할 수는 없지만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높게 만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 매년 2천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영업이익률 20%를 목표로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정비사업인데 이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아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육성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돼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친환경 관련 사업에서 수소 에너지와 CCS 바로 탄소 포집 관련된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게 올해 초에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탄소 포집할 때가 이런 수준으로 나오죠. 현재 부생 수소를 그레이 수소, 그리고 탄소 포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소를 블루 수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그린 수소 이렇게 하는데 그린 수소까지는 워낙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탄소 포집을 통한 블루 수소 쪽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화학이라든지 차유가 많은 쪽은 다 이쪽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탄소 관련된 포집 기능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현대 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탄소 포집 설비공사 MOU를 체결했고요. 바로 최근 들어서는 대산파워에서의 바이오매스 탄소 포집 관련된 설비공사 역시 LOI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즉 실체를 이미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사실 올해 건설주 중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했던 건설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하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탄소 포집 관련된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들인 케이스인데 대림 CNC 역시 이 사업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런 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된 생산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한 것이 있는데 오만에서가 이미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이미 받아놓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플랜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EPC 쪽에서 상당히 많이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인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바로 수소 전 단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올해 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미 DLCNC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우디 쪽에서 이미 시공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친환경 관련된 탄소 포집과 암모니아 설비 이쪽에 대해서 확연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매출을 계속해서 증대시킨다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LENC에 대한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질의 응답 가볼 텐데요. 어떤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명준우 운영력부터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도심지나 뭐 역세권 이런데 재개발 방식이 있어서 민간 재개발보다는 공공 재개발 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이게 좀 과거처럼 민간으로 해갖고 좀 프리미엄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는
굉장히 좀 마진율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공공재개발 중심으로 하면서 공공주택 중심으로 이제 좀 공급하다 보면은 이 건설사에 있어서는 마진율도 많이 축소가 되고 또 배출도 많이 축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주택 공급에 있어서 이런 좀 공공개발 방식에 있어서의 좀 마이너스 요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DHC, ENC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은 감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매출이 감소해도 영업이익이 높은 쪽을 주로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회사인 DL 건설이 있죠. 그러니까 DL 건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좀 떨어지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 중심의 개발이 나타난 쪽은 주로 이쪽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DENC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벨로퍼에서 아예 처음부터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시행부터 해가지고 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택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ENC의 성향 자체가 이제 대규모의 수주를 이제 뭐 해외 플랜트에서 받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우선은 돈이 되는 사업 중에서도 영업이 높은 사업만 하겠다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사실 안 한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공공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된다 했을 때도 민간 쪽을 중심으로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예. 일단은 뭐 대림 ENC의 실적은 옛날에는 이제 해외 건설이 중요했는데 요즘 해외 건설 거의 수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완전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해외 수주 잔고가 보니까 1조 원도 안 되더라고요. 전체 수주 잔고 17, 8조 원 중에 결국에 중동 쪽에 철수한 것 같고 최근에 수주는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대림시의 실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내수 쪽이잖아요. 내수 쪽, 네. 주택 쪽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택 분양 실적이 가장 주택 분야 실적 기여도가 크니까 주택 분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반기 때 대림 ENC의 그 분양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초 올해 아마 2만 가구 정도 자회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림 건설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상을 했던 건데 아마 보니까 7,700가구 정도밖에 상반기에 분양이 안 됐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건설사들도 제가 부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예상 실적 자체는 주택 분양에서 실적이 나올 건데 올 하반기 때도 달성하기 못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내년도로 2월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현재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분양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2년 3년 걸리니까 2년 네. 3년 이후에. 예. 그러니까 분양 이게 실적으로 잡히는 게 네,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분양을 완료해가지고 실적으로 다 잡힌 게 아니라 원래 건설사 자체가 중간 진행이 될 때마다 이제 실적으로 네, 잡는 그런 케이스라서 이제 분양이 좀 딜레이됐다 해가지고 실적이 바로 급감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빼먹었던 게 DENC 실적 전망하고 4분기 수주 전망 이 부분이 있는데 수주 잔고 쪽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DENC 같은 경우 해외 수주를 사실 그동안 안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쪽이 뭐냐면은 이게 아니라 제가 준비한 건 뭐예요? 다음번에 제가 질문을 좀 실적 할 건데요. 전망하고 4분기 해외 수주 쪽을 아까 다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DENC 대림 산업일 때는 사실 중동에서 수주를 제일 많이 받았던 데가 이란이었습니다. 근데 이란 쪽 같은 경우가 미국하고의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이란 수주 받던 것들 다 토해냈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이제 하반기 4분기에 현재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 러시아 석유화 쪽이 약 1조 5천억짜리가 있고 그 필리핀이 1조 5천억, 그 베트남이 약 4천억 정도. 그래서 해외 이게 수주가 들어온다가 되면은 이제 해외 수주도 어느 정도 다시 채우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 사실 중동 쪽에서가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빠지고 했던 부분에서 발주라든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유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이란 역시도 어느 정도 좀 풀린다 경제 제재가 풀린다가 되면은 수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됩니다. 다음 질문 앞서 저 펄 보여주셨던 거요. 대림 그 대형사들 수주 동향 결국 이제 건설회사는 수주 산업이니까 아다시피 네. 수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펄 다시 보여주시면 대림 산업의 대형 사사 중에서 수주 잔고율이 가장 낮거든요.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그 조사해 보았다면 단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대건설의 수주 잔고가 75조 원이잖아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18조 2천억이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약 4년치 정도 수주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 현대건설이 가장 수주가 좋죠. 네. 그다음에 DLM ENC 같은 경우는 현재 수주 잔고가 보니까 19조 8천억이더라고요. 자회사 네. DL 건설까지 포함하게 되게 되면. 맞습니다. 근데 올해 매출 전망이 7조 8천억이니까 약 2년치 2년 6개월 정도 다른 건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국내 쪽에 어떻게 보면 현대 대리미션이 있다 해외 수주 쪽에 대한 것이 거의 없으니까 국내 쪽과 비교한다면 현대산업이라든가 그쪽 현재 국내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쪽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대림 ENC가 주가는 엄청 싼데 수주 잔고 부진 부분 자체가 저는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DENC 같은 경우 딱 두 가지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두 가지의 마이너스 요인이 수주 잔고가 적다는 부분. 그게 결국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가 이제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작다는 부분 이 두 가지였는데 DNC가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감소세를 보이던 부분을 이제는 증가로 바뀌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 부분인 거고요. 그 수주 잔고가 작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수주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탄소 포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 공장이 이미 MOU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확정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신사업 쪽에서가 이제 매출의 증가나 수주 잔고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할해서 성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차트가 아주 크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재상장을 하면서 시작 가격이 약 13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금 현재 13만 3천 전후 앞전에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점 8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위에서 살짝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 8월 달 저점보다 훨씬 더 밑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라인대에서 지켜줬다가 되는 거고 이제 삼각 패턴의 상단자리 추세 라인대를 돌파를 한다 되면은 직전의 고가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13만 1,500원에서 이제 5,000원 사이 매수를 하면 되고 1차 목표는 직전의 고가 라인인 15만 2천원에서 15만 4천원 그리고 2차 목표는 17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와 관련된 내용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재현 일일 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명준우 일일 대표입니다. 오늘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한국 쉘 석유가 되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명준우 일일 대표 석유 제품과 제조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국 쉘 석유에 대해서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한국 쉘 석유 되겠습니다. 한국 쉘 석유가 상장된 지는 굉장히 오래돼 있지만 그렇게 아주 낯익은 종목은 아니죠.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든 종목 중에서 장기적인 배당 투자 매력은 1위 기업이다 할 수 있는 한국 쉘 석유가 되겠는데요. 한국 쉘 석유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배당에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자료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장기 배당 매력 15선 하고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보면 랭킹이 1위 한국 쉘 석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쉘 석유가 시가 배당률이 높아서 1위인가? 왜 1위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장기 배당 매력, 즉 10년 동안 누적해서 봤을 때, 과거 10년 동안에 누적해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배당을 가장 많이 줬는가, 주가 대비 가장 많이 줬는가 이걸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쉘 석유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배당금으로 준 금액이 18만, 누적 금액이 18만 1,000원입니다. 18만 1,000원인데 주가는 28만 원 정도 현재 가격하고 있죠. 즉 주가 대비 거의 한 64%를 10년 동안 배당을 한다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10년 동안은 64%다 한다면은 15년 정도가 되면은 100%가 되겠죠. 즉 한국 쉘석유를 보유하고 있다. 내가 한 줄 사서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대략 한 15년 정도가 되면은 원금을 다 뽑고요. 배당으로 원금을 다 뽑고 그리고 주식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주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15년도 동안에도 또 계속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15년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배당 매력 보면 그 밑에 이제 뭐 중소형 회사인 뭐 교육회사 정상 JLS뿐만 요걸 제하고도 대표적인 이제 시장의 이제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뭐 보험주, 은행주, 동양생명, 기업은행, KTNG, 뭐 도시가스주 이런 것들도 10년 동안에 이 누적 배당률 있어서는 뭐 많아야 한 50%대, 40%대 이 정도입니다. 즉 예를 들어 기업은행을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원금을 다 회수하는 데 있어서는 한 20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KTNG나 뭐 이런
현대해상 등등에 있어서도 한 25년 정도가 된다 볼 수가 있겠는데, 요 한국 쉘석유는 15년 정도. 그럼 15년 동안 원금을 다 회수하고 그리고 주식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상장 기업 중에서 장기 배당 매력에 있어서는 1위 종목이다. 거의 한 2,000개 이상의 종목 중에 그런 한국 쉘석유가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한국 쉘석유가 장기적인 배당 매력이 1위 기업이다. 그렇다면 머리를 조금 굴려서 본다면은 이런 기업은 장기적인 배당 매력이 굉장히 높고 좋은데 언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 한국 쉘석유의 한번 월봉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한 20년 정도 동안에 월간 차트 보여주시면은 바로 준비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게 한국 쉘석유의 그 2006년도부터 그리고 현재 2021년까지 거의 한 20년 장기적인 지금 시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기업에 있어서는 한국 쉘석유는 과거에 그 60만 원 찍은 적이 한 번 있죠. 2014년도 한 10월 달인가요? 그때 한 60만 원 정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그 이전 시점들은 그냥 뭐 추세적으로 꾸역꾸역 그래 기업 가치에 따라서 또 올라오는 구간들이었고, 반면에 2015년 이후 시점들은 좀 조정 과정이죠. 이때 워낙 좀 강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작년도 이제 종합지수 한 1,407대 이럴 때 보면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그런 시점들이 되겠고요. 그러고도 지금 최근 보면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작년도 이제 종합지수 1,430대에서 현재 시점 보면은 지수는 그래도 배 이상 올라 있는 그런 시점들이지만 한국 쉘석유는 20만 원에서 28만 원, 한 40%뿐이 안 올라 있는 시점들인데, 이 월간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다시 한 15년 정도 길게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한국 쉘석유의 월간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은 항상 이익도 거의, 잠시 후에 이제 기업 소개도 드리겠지만 이익이 거의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윤활유 뭐 이런 거 파인 부분들이 해마다 이익이 막 크게 변동하지 않고, 또 한국 쉘석유가 이제 미국의 이제 쉘 기업이 한 56% 정도 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이 회사를 뭐 엄청 키워서 막 투자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이익이 나면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돌려서 회사에서 이제 본사에서 가져가는 구조, 즉 일반 주주들도 똑같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들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대부분 그냥 배당으로 해마다 이익을 다 쓰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이 기업 가치 이 수준 그리고 배당에 대한 그 수준에 비해서 높은 위치에서 이 기업을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렇게 안 나오겠죠. 이 배당을 통해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낮을 때는 이렇게 한 15년 정도면 회수가 되지만, 반면 같은 기업이더라도 굉장히 주가가 높고 또 중장기적인 이제 추세 상승이 크게 나타나 있는 시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기업이어도 한 40년 정도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한국 쉘석유처럼 해마다 이익의 기복이 거의 없고 또 주로 배당으로 이렇게 또 이 환원을 해주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그건 또 지수에 비해서도, 지수의 등락 비해서도 기업의 또 주가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추세 라인보다 상당히 낮은 시점이 매력도가 높은 시점인데, 현재 한국 쉘석유가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좀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기업에 대한 내용들 하나씩 이제 본다면요. 뭐 한국 쉘석유는 대표적으로 아까 그 배당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고, 뭐 기업 자체는 뭐 윤활유, 구리스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쉘사에서 어떤 또 이 원료를 받아서 어떤 거는 또 이제 제품을 받아서 또 판매하는 그런 구조들이기 때문에 뭐 이익 자체의 기복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운전도 많이 좀 덜하고 하는 이런 면들 때문에 이익이 약간 주는 정도 있었지만 주로 해마다 이익의 기복도 거의 없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이 원재료들은 뭐 주로 이제 국내와 해외에서 좀 조달받는 그런 구조들이 되겠는데요. 국내 쪽은 현대, 쉘베이스 오일, 뭐 S오일, 그리고 SK 이런 쪽에서 좀 받고요.
또 해외 쪽은 일본, 독일, 싱가포르 쪽에서 주로 받는다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수출 관련돼서는 쉘 그룹의 이제 동남아 계열사들 그런 쪽과 국내 입항하는 또 해외 선박들 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또 페이지 지금 보면요, 글쎄요, 이 탄소 뭐 관련된 수소 관련 이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운용력이 오히려 배당의 포인트를 들여서 뭐 드린 얘기인데요. 이 쉘 그룹 자체는 지금 이 굉장히 이 탄소 중립 그리고 뭐 전기에 있어서도 뭐 또 해상 풍력 이런데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미국에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선도해서 이끌고 있는 기업인데 직접적으로 한국 쉘 석유가 지금 쉘 그룹이 이제 한국 쉘 석유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있어서의 뭐 이런 뭐 수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해상 풍력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 그런 면들은 있는데요. 현재 보면 탄소 뭐 관련해서도 이 한국가스공사에다가 이제 LNG를 주로 공급하는 쪽들이 또 쉘인데요. 이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서 뭐 가스공사의 또 수소 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연계성을 갖겠다 그런 내용들 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이 부유식 해상 풍력 이게 또 최근 상당히 핫한 부분인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감이 크게 오진 않지만 공해상에다가 이런 해상 풍력 부유식이라는 게 그냥 동동 띄운다는 거죠. 바람개비를 둥둥 띄워서 과연 효율이 얼마나 나올까 싶은데 뭐 연구 결과는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온다고 하고 뭐 해외 뭐 영국이나 등등 국가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역동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요거 관련해서 문무바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무바람이라고 요 국내 이제 요 이 해상 풍력에 관련된 지금 합작법인이 되겠는데요. 이게 한국 쉘 석유가 이게 뭐 지분을 직접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쉘이 80% 그리고 뭐 부유체 기술 기업 뭐 코엔스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20%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합작법인이 되겠는데 이런 좀 부유식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한국 쉘 석유가 연동돼 있지는 않지만 또 미국의 쉘 기업이 또 국내에 있어서도 이런 이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추후에는 지금은 그냥 이익 난 거 그대로 뽑아서 이 뭐랄까요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식의 구조들이지만 좀 한국 쉘 석유를 플러스 알파의 어떤 또 새로운 동력을 갖는 기업으로 또 성장시키겠다 하면은 그것도 얼마든지 또 가능은 한 부분이다 하는 내용들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쉘 석유 자체로 보면은 이익 자체가 그렇게 막 크게 막 기복이 있는 산업 이 제품들이 아니죠. 뭐 여러분들 뭐 또 이 카센터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엔진 오일 관련해 갖고 천연가스에서 출출한 뭐 이제 자동차 엔진 오일 그리고 이제 뭐 쉘 힐릭스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이런 쪽들 그리고 엔진 오일 관련된 뭐 보증 프로그램 해갖고 가장 대표적으로 좀 뭐 이 좋은 고가 차종 중심에 있어서 상당히 특화된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또 그런 구조들이 긍정적인 면들은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실적에 있어서는 작년도가 일시적으로 조금 안 좋았었고요. 그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자동차 운행이나 또 여러 산업에 있어서 윤활유에 대한 또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면들로 약간 실적 감소가 있었고 올해는 전년 대비 그래도 한 20% 이상 이익과 또 매출의 또 증가세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면들인데 뭐 이익이나 뭐 당기 순이익 별 그냥 큰 기복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단계 올해는 또 상당수 지금 회복한 단계 그리고 이익의 대부분은 배당으로 그냥 해마다 그냥 이제 다 정산하고 하는 그런 구조들 역시 배당에 있어서의 메리트인데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이게 끝이죠. 가장 포커싱은 현재 이제 10월달, 11월달 좀 배당 관련된 수급들이 붙을 수 있는 포인트들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배당 메리트가 또 가장 큰 기업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 쉘 석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질의응답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0.18% 상승을 했고 28만 2,500원인데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쉘 석유의 이제 가격 전략이 있어서는 현재 28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대략 뭐 현재 가격권 뭐 28만 원 전후 시점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2개월, 3개월 정도 연말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목표치는
33만 원 내지는 34만 원 정도. 보통 쉘 석유가 또 오를 때 아주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렇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대략 한 5만 원 내지는 6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33 내지 34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 쉘 석유와 관련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주시죠. 자, 오늘도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은 이제 명준호 운용력의 릴레이 공개 방송이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0월 11일 월요일 오후 8시입니다. 저녁 8시부터 함께 하십니다. 주제는 3분기 실적 시즌 섹터별 명과 암. 예, 섹터별로 전적인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패배를 선언합니다.